어머니 발인 날 외삼촌이 제 손목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제 내 집에서 살아. 내 인감부터 챙겨. 거절하자 사람들 앞에서 말했죠. 고아처럼 굴지 마. 내 엄마 재산은 원래 내 거였어. 그날 밤 저는 외삼촌 집 다락방에 잠겼고 제 휴대폰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것은 72세 최라연 씨가 직접 전한 실화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삶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너는 이제 내 집에서 살아. 내 인감부터 챙겨. 어머니 발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서는 순간 외삼촌이 제 손목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며 조카를 책임지겠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는 제 귀에 대고 전혀 다른 말을 내뱉었습니다. 고아처럼 굴지 마. 내 엄마 재산은 원래 내 거였어.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낸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외삼촌은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제 팔을 끌고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라연아, 혼자 있으면 위험해. 우리 집에서 며칠만 쉬어. 내 집 정리는 내가 도와줄게.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가족이 최고지. 혼자 두면 안 되는데 다행이네. 누군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삼촌 말 잘 들어. 내가 지금 정신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외삼촌의 차에 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북 경산 외곽에 있는 외삼촌의 2층 단독주택 다락방에 갇혔습니다. 제 휴대폰은 두 동강이 나 있었고 다락방 문 밖에서는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최라연입니다.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대구 달서구 주공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계약직 사서 보조로 일했고 정년 이후에는 수제 캐러멜과 조청을 만들어 시장과 교회 바자회에 납품하며 살아왔습니다.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40이 넘어서도 라연이는 내가 지켜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든든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잘하셨고 저도 어머니 옆에서 수선과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습관도 작은 메모를 남기는 습관도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라연아, 기록해둬. 말로는 안 남지만 글로 남기면 증거가 돼. 저는 그 말을 그저 어머니의 습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외삼촌, 최철수는 어머니보다 10살 아래였습니다. 68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점잖은 어른으로 통했습니다. 교회 장로였고 말을 부드럽게 했으며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외삼촌을 경계했습니다. 철수는 절대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은 돈 앞에서 사람이 달라져. 어머니는 외삼촌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고 저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외삼촌이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조카를 책임질게.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다락방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외삼촌은 왜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제 인감을 요구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외삼촌이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먹어. 그리고 이것 좀 봐. 외삼촌은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던졌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예금 인출 권한 위임서, 인감증명 대리 발급, 신청서까지. 뭐예요? 이게? 내 엄마 집이랑 통장 정리하려면 필요해. 내가 지금 정신없잖아. 내가 대신 처리해 줄게. 싫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외삼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라연아, 너 혼자 뭘 할 수 있어? 평생 엄마 치마폭에 붙어 살았잖아.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그래도 제 일이에요. 외삼촌이 왜 이걸 하세요? 외삼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고집 세네. 내 엄마 닮아서 그래. 그래서 평생 혼자 산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서류는 못 써요. 제가 직접 정리할게요. 외삼촌은 서류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잠겼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다락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창살이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논밭이 보였습니다.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시계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외삼촌이 이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닌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를 걱정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제가 혼자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저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판단이 흐려진 건가? 하지만 그날 밤 외삼촌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연아, 이거 그냥 서명해. 더 이상 시간 끌지 마. 외삼촌은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감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제 인감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내 집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 장례 준비하면서 챙겼지. 제 허락도 없이요? 허락. 라연아,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내 엄마가 죽었어. 너 혼자 집 정리 못해. 내가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삼촌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왜 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 그 집은 우리 외가 땅이었어. 내 엄마가 더 많이 받아간 거야. 난 그냥 내 몫을 찾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정당하게 받으신 거잖아요. 정당하게. 내 엄마가 우리 엄마 마음을 흔들어서 받아낸 거지. 난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이제라도 바로잡는 거야. 외삼촌은 서류를 제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서명 안 하면 여기서 계속 있어.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감금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외삼촌은 제게 옷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거 입어. 더러운 옷 입고 있지 말고. 그것은 한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혼례복이었습니다. 왜 이걸 주세요? 내 엄마가 입던 거야.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왔지. 입고 사진이나 찍어. 추억으로. 외삼촌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한복을 들여다봤습니다. 연한 분홍빛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어머니가 25에 입으셨다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지만 혼례복만은 맞춰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옷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고리 안감 쪽에 묵은 피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느질이 엉성하게 꿰매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찢어진 부분을 막은 것처럼. 저는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할 때 절대 엉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마치 기도하듯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느질은 달랐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옷감이 두껍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덧댄 것처럼. 이게 뭐지? 저는 실밥을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락방 구석에 앉아 한복을 무릎에 올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외삼촌은 왜 이 옷을 제게 준 걸까요? 그냥 버리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피 얼룩은 무엇이며 이 엉성한 바느질은 누가 한 걸까요? 어머니는 평생 바느질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대충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바느질을 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걸까요? 저는 실밥을 계속 뜯었습니다. 손끝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감 사이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작고 얇은 종이 한 장.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철수가 집에 왔다.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거절했다. 그가 소리쳤다. 누나는 항상 나를 무시했어. 이번엔 안 돼. 나는 가슴이 아팠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철수는 문을 잠갔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2024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쓰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어머니의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철수가 집에 왔다.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거절했다. 그가 소리쳤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철수는 문을 잠갔다. 어머니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집에서 쓰러지셨고 외삼촌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에는 외삼촌이 문을 잠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삼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생각 정리됐어. 오늘 서명할 거야. 말 거냐? 저는 한복을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옷 왜 주신 거예요? 아까워서 그랬다니까. 왜? 이 안에서 뭔가 나왔어요. 외삼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가 나왔는데? 어머니 메모요. 돌아가시기 전날 쓰신 거요. 외삼촌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어머니가 외삼촌한테 협박당했다고 적혀 있어요. 가슴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쓰셨는데 외삼촌이 문을 잠갔다고요. 그래서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외삼촌은 비웃었습니다. 라연아, 내 엄마는 원래 심장이 안 좋았어. 그날도 흥분해서 쓰러진 거야. 내가 119 불렀고 병원 갔고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이라고 했어. 사망진단서도 있어. 그런데 왜 문을 잠갔어요? 안 잠갔어. 내 엄마가 착각한 거야. 흥분해서.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외삼촌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라연아, 너 정말 순진하구나. 내 엄마는 평생 나를 미워했어. 그래서 그런 메모를 남긴 거야.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그럼 이 피 얼룩은요? 이 엉성한 바느질은요? 외삼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저는 그날 오후 몰래 한복을 다시 뜯어봤습니다. 메모가 나온 자리 옆에 또 다른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처음엔 못 봤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11월 4일 새벽 2시. 철수가 다시 왔다. 약을 가져왔다. 누나, 이거 먹으면 편해져. 나는 거절했다. 그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철수는 전화기를 치웠다. 나는 쓰러졌다. 철수는 웃고 있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2시에 쓰러지셨습니다. 외삼촌이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메모를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모는 외삼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의 피 얼룩을 다시 봤습니다. 저고리 왼쪽 가슴 부분, 심장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엉성한 바느질, 급하게 뭔가를 막으려고 한 흔적. 외삼촌은 어머니가 쓰러진 후 이 한복을 챙겼던 것입니다. 메모를 숨기기 위해, 피 얼룩을 감추기 위해. 하지만 외삼촌은 어머니의 바느질 습관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중요한 것을 옷 안감에 숨기는 버릇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살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외삼촌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외삼촌, 어머니를 죽인 게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남긴 메모 2개를 다 읽었어요. 외삼촌이 새벽 2시에 어머니 집에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어머니가 쓰러질 때까지 곁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게 증거야? 종이 한 장이. 이 옷에 묻은 피 얼룩도 있어요.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입고 계셨던 거죠? 외삼촌이 급하게 챙겨서 대충 바느질해서 감춘 거고요. 외삼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라연아, 너 진짜 미쳤구나. 미친 건 외삼촌이에요. 어떻게 친누나를 죽여요? 돈 때문에? 땅 때문에? 외삼촌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죽였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내 엄마는 원래 내 거였어야 할 땅을 다 가져갔어. 우리 엄마를 구슬려서 유언장까지 바꿔서.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찾아간 거야. 내 몫을 돌려달라고. 그런데 내 엄마는 거절했어. 나를 도둑 취급해서. 넌 자격 없어.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내 엄마가 죽으면 너한테 가잖아. 그럼 너한테서 뺏으면 돼. 넌 바보니까. 외삼촌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내 엄마가 메모를 남긴 줄은 몰랐네. 영리하긴 했어, 그 여자. 하지만 상관없어. 누가 믿겠어. 종이 2장이 뭐가 증거야? 사망진단서는 내가 가지고 있어. 의사 선생님은 내 친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외삼촌은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외삼촌이 문을 잠그고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록하셨습니다. 라연아, 기록해둬. 말로는 안 남지만 글로 남기면 증거가 돼.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메모를 찾을 거라고, 그리고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살이 있었지만 나사가 보였습니다. 저는 한복의 바늘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옷 안감에 숨겨두시던 바늘이었습니다. 저는 나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기록하셨습니다. 가계부를, 메모를, 영수증을. 말로는 안 남지만 글로 남기면 증거가 돼.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무기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외삼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사흘 동안 창살 나사를 풀었습니다. 바늘 끝이 무뎌지고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외삼촌이 출장을 간다며 집을 비웠을 때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높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묶어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매듭법을 사용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발목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1시간을 절뚝이며 걷자 작은 슈퍼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도와주세요. 저 갇혀 있었어요. 슈퍼 사장님 오정희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옆가게 택시기사 김경수 씨가 저를 파출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경찰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외삼촌 집을 수색했습니다. 다락방, 잠긴 문, 그리고 제가 남긴 흔적들. 외삼촌은 그날 오후 체포되었습니다. 외삼촌은 감금, 폭행, 그리고 문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의 메모와 한복의 피 얼룩, 그리고 사망 당일의 통화 기록, CCTV 영상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외삼촌은 어머니를 협박했고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방치했으며 병원 관계자를 회유해 사망진단서를 조작했습니다. 결국 외삼촌은 존속살해, 방조 및 문서 위조, 감금,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네 병원 관계자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상속받은 땅과 집은 모두 제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전 중구 중앙시장 근처에 작은 다세대 주택을 구했습니다. 지금 저는 수제 캐러멜과 조청을 만듭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맛입니다. 단맛 속에 살짝 씁쓸한 끝맛이 도는 조청. 어머니는 인생 맛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조청을 시장과 교회 바자회에 납품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플리마켓에도 나갑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슈퍼 사장님 오정희 씨는 지금도 가끔 제 집에 들러 반찬을 나눠 먹습니다. 택시기사 김경수 씨는 시장에서 저를 볼 때마다 손을 흔듭니다. 변호사 박미선 씨는 증거를 끝까지 지킨 것이 대단하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기록해도 말로는 안 남지만 글로 남기면 증거가 돼. 가끔 외삼촌 생각을 합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 서류는 사랑이 아니라 권리라는 것. 그리고 증거를 남기고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청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 저는 지금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메모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쓴 문장 하나를 붙였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72년을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내가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셨을까요?